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의 시선의 이순환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1년 만에 일렉트릭 퍼스트 전략에서 일렉트릭 온리 전략으로 전기차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CES는 1회 충전으로 1000km를 달릴 수 있는 컨셉카 비전 EQXX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벤츠의 컨셉카 비전 EQXX의 분석과 1년도 안 된 시간에 벤츠가 전기차 전략을 일렉트릭 퍼스트에서 일렉트릭 온리로 변경한 배경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왜 벤츠는 30년을 전기차 전업화시키로 결정했고 트럭 버스 부분을 그룹에서 분리했는지, 막 개발한 플랫폼을 4년 후 다시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주요 부품들을 테슬라처럼 수직 통합 전략으로 전환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컨셉카 비전 EQXX의 기술적 내용 소개와 그 발표 의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30년의 엔진 역사를 가진 벤츠가 전기차를 만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플래그십 전기차 EQS에는 벤츠의 이름에 걸맞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적용되어 테슬라와 한판 멋있게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평가는 하이퍼 MBUX라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WLTP 기준 7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그 정도였습니다. 저희 실망을 보상이나 하는 듯 벤츠는 최신의 디지털 기술과 F1에서 축적한 개발 스피드를 이용하여 1년 반 만에 세계 최고의 전비를 실현하는 컨셉카 비전 EQXX를 발표했습니다. 벤츠의 입장이나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시점에서 보면 매우 큰 혁신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보면서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들에게 기술의 발전은 임프루브먼트의 연장선에 있고 테슬라나 중국의 니오처럼 혁신의 파괴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의 지나친 혹병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니오는 벤츠보다 먼저 10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T7은 올해 런칭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벤츠의 EQXX 컨셉카가 실제로 양산이 된다고 밝힌 시점은 2025년입니다. 벤츠의 차량 OS는 엔비디아와 합동으로 24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니오와 테슬라는 각각 NIO.OS 3.0, HW 3.0을 탑재하여 차량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전기차로 이미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와 배터리 기술에서 3년, 차량 OS에서 6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갭은 IT 기반의 신생 전기차 업체들에겐 엄청난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고체 전지 기술을 포함하여 더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혁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세계의 얼리 어댑터 고객들을 충성 팬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니오는 노르웨이에 런칭하였고 독일 등 유럽 주요국으로 확대하여 시장 존재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벤츠는 역시 벤츠답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량의 컨셉은 효율 향상, 전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토요타의 전기차 전략의 핵심이 전비 향상과 내구성 향상이라고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토요타도 부러워할 기술 혁신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는 매우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실현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고급 승용차의 공기 저항 개수는 EQS가 0.20, 타이칸이 0.22, 테슬라의 모델 S가 0.208, 니오의 ET7이 0.208로 0.2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벤츠의 컨셉카 EQXX의 0.17이라는 공기 저항 개수는 이 차량의 스타일 특징이 0.20대의 경쟁 모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론트와 사이드 뷰는 벤츠의 디자인 특징인 럭셔리와 섹시함이 최고의 레벨로 표현되었습니다. 리어 범퍼 하부의 일부는 주행 조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가동식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리어 부위 전체의 디자인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눈에는 프론트부와 매칭이 잘 되지 않게 보입니다. 눈에 익숙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밀도 향상입니다. 중국의 니온은 반고체 전지 특성을 이용한 150kW의 고용량 배터리로 ET7과 ET5의 1000km 항속거리를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차들과 벤츠 컨셉과의 차별점은 니오의 3분의 2 수준인 100kW의 배터리 용량으로 1000km를 실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컨셉카의 배터리 팩 에너지 밀도는 kg당 200Wh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준은 테슬라 모델 3 NCA계 전지 에너지 밀도 145W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벤츠는 미국의 배터리 재료 스타트업 신라나노에 투자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신라나노는 음극의 실리콘과 카본의 복합물을 사용하여 벤츠가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 밀도를 리터당 400Wh로 하여 EQS에 비하여 50%의 공간을 줄였고 30%를 경량화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비 향상의 경량화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에 실현돼야 합니다. 공력 특성을 최적화하여 매우 낮은 구름 저항 타이어와 경량 마그네슘 휠 조합으로 항속거리를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디스크 브레이크에도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하면서 경량화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쟁사에서 배터리 경량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셀 투팩 개념이 적용되었다는 발표가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차량 재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 컨셉카의 재원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휠베이스가 2800mm임을 고려해 보면 폴레스타 2보다도 약간 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차량의 공차 중량 1750kg은 폴레스타 2의 중량 2015kg을 감안해 보면 많이 경량화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모터, 인버터, 배터리 디자인, 패키지, 열 매니지먼트를 크게 개선하여 배터리부터 휠까지의 전체 효율을 95% 하면서 전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세상에 나온다면 그야말로 기존 자동차 업체를 대표한 혁신의 요소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이 1, 2년에 양산되지 못하고 25년에 실현된다는 점입니다. 100km를 가는데 10kWh의 전비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그런데 이것은 실차 평가가 아니고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발표한 점을 보면 벤츠는 지금 매우 서두르고 있고 초조한 심정에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보고 거북이처럼 출발한 테슬라. 테슬라의 전기차 개발 현상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끼처럼 처신한 벤츠. 두 업체의 경주에서 벤츠는 크게 졌습니다. 이것이 일렉트릭 퍼스트에서 일렉트릭 온리로의 전략 전환을 초래했고 그 컨텐츠를 컨셉카 EQXX로 서둘러 발표했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로컬 업체들을 무시하다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것처럼 벤츠는 테슬라의 초기 전기차 개발 과정을 보면서 테슬라의 잠재력, 전기차 시대의 조기 도래를 무시한 것입니다. 작년 미국 럭셔리 시장 판매에서 테슬라는 4대의 차량 라인업으로 27개의 라인업을 갖춘 벤츠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럭셔리 시장에서 전기차로의 시프트가 벤츠 예상보다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당황하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테슬라는 2008년 영국인 로터스의 스포츠카 LEJ 차체를 이용하여 리튬이온 전지와 모터를 조합하여 첫 전기차 로드스터를 발표했습니다. 벤츠는 이때 이렇게도 전기차를 만드네 라고 하면서 배터리를 어떻게 조달했고 어떻게 성능을 내는지 정도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그 다음 차는 모델 S로 테슬라가 샤시부터 설계한 최초의 차량입니다. 설계도 어려웠지만 부품 개발 조달은 더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벤츠는 모델 S를 개발하던 초기인 09년에 테슬라의 9%를 출자했습니다.
배터리의 노하우를 알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차량 설계 등도 지원했습니다. 테슬라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12년에 모델 S를 런칭합니다. 벤츠는 모델 S를 분해한 결과를 보고 정통에서 벗어난 테슬라의 개발 방식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의 판매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은 신생업체가 요구하는 부품 개발을 쉽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기존 업체에서 생산한 타 차량의 부품을 그대로 이용하여 개발했습니다. 타 업체의 부품을 그대로 쓰다 보니 차량의 레이아웃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와 정반대의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델 S의 스티어링 칼럼은 사진에서 보듯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글자가 적혀진 벤츠 차량에 공급하는 부품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간 부품을 공용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다른 자동차 메이커의 로고가 붙여진 채로 부품을 이용하는 예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본 벤츠는 부품을 이용하는 개발로 상품이 제대로 되겠어 라고 판단을 합니다. 벤츠는 테슬라의 하드웨어 성능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토요타가 테슬라 주식을 처분한 것처럼 2014년 벤츠도 9%의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 당시는 아주 좋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디체 전임 회장은 이듬해 9월 파리모터쇼에서 케이스 전략을 미래 방향성으로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행은 케이스의 S, 즉 쉐어링 비즈니스 정도만 제대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벤츠는 전기차 시대가 그리 빨리 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해져도 엔진차에 중점을 두면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중점과는 달리 벤츠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로 대응한다는 전방위 전략을 계속해왔습니다. 20년부터 강화되는 유럽 규제에도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중점을 두면서 진행해왔습니다. 케이스 전략이 발표되고 5년이 지난 2021년에야 EQS를 마침내 런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테슬라는 차량 OS라고 할 수 있는 HW 3.0을 19년 완성시키면서 벤츠보다 6년 이상을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태양열 발전, 솔라에너지 비즈니스를 포함하여 FSD 보험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면서 벤츠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전 EQXX는 이러한 초조한 벤츠의 생각이 잘 반영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벤츠는 과연 어떤 전기차 전략으로 어떻게 테슬라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